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오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검찰 조사와 관계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대한항공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이사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뒤이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부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고 해당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사과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뒤로 곧장 국토부 조사실로 향하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를 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저 몇 마디의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재벌 3세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소위 재벌의 갑질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과했으니까 적당히 넘기자 이런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이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검찰과 국토부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마도 이것은 제2, 제3의 또 다른 조현아 사건을 예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팟짱은 주말인 관계로 인터뷰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MB정부 최대 치적 자원 외교. 새누리당 안에서는 어떤 시각이 존재할까요? 저축은행 금품 비리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은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알려진 정 의원은 왜 MB정부를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나섰을까요? 정 의원을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저축은행 비리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새로 다시 살아온 참 괜찮은 정치인.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이선 퇴진을 주장했다가 한때 변방으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보다 공을 앞세우는 돌아온 쇄신파의 거목. 이때 되면 좀 웃어야 되는데. 정두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아,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과찬을 해서 내가 지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몸둘바를. 이거 괜찮죠. 돌아온 쇄신파의 거목. 어떠세요? 저는 이제 노장파입니다. 벌써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환갑이 다 돼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2012년 봄인가 우리가 신촌에서 복국집에서 네. 복을 먹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났어.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랬던 인연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2012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자 우선
무죄. 어떤 심경이 드셨습니까? 사실 좀 아직도 그렇지만은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면 한 2년 반 동안 이제 사실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얼떨떨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가끔 내가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무슨 걱정 왜 이러고 있지? 뭐 이제 그런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서 보면 그때의 정두원 의원님은 목소리 일단 힘이 셌어요. 힘이 팍 뭘 해도 자신감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은 살짝 너무 그 약간 그 뭐랄까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예쁘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 하도 주변에서 아니야.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정두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자, 그 법정 구속이 되셨어요. 10개월 정도 구치소에 계셨는데 정치인 정두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에서 주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안에서는 이제 책을 보거나 이제 그냥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건물이 국립도서관이 아니라 국립기도원 구치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옛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생각이 거의 다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야 내가 진짜 그런 놈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는 내가 여기 이러고 있어도 싸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그 과거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게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셨어요? 여기서 그거 밝히면 이제 저는 난리나? 뭐 많이 매장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공간이 참회의 공간이었다. 뭐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마음이 가벼워졌죠. 물론 이제 아직도 뭐 다 털어냈겠어요. 그렇죠. 이제 생각 안 나는 거 더 많겠지.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이 가벼워진 편입니다. 네. 그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죠. 거기서 잘 있다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힘이 들어야지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저절로 바뀌는 건 거의 힘들죠. 드물죠. 근데 힘든 시간에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여기다 가둬두고 10개월 동안 날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너무나 잘못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제 또 그럴 만한 요인을 제가 많이 제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 네. 힘들게도 하고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억울함이 조금씩 이제 덜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참 반성인의 모드로 돌아오셨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반성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제가 보기엔 충분한 반성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2012년의 시계로 다시 이렇게 용맹무사한 정두원 의원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감옥하면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이분 1년 예,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옥에 딱 갔더니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라는 위협과 공포가 그렇게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폐쇄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의 본질이 이건 아니잖아 해서 이 구라를 풀기 시작하면서 주변하고 관계를 풀다 보니까 다시 그 안에도 질서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옥 안에서도 의원 대접을 해주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의원님도 좀 그런 편이셨나요? 거기도 이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네. 거기도 이제 좀 네. 자기만 생각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 싫어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의원이라고 특별히 이제 대접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혜라든가 네. 특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뭐라도 저거 특혜 받는 거 있으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둔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또 역차별도 또 가끔 있는 것 같고 또 역차별. 그래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 지내다 보면 또 다 동료 의식이 생겨서 거기서도 인간애가 이제 싹 트고 특히 이제 무슨 죄를 졌든 간에 네. 이제 재판 받았다 다시 들어오면은 형을 더 받거나 그러면 전부 다 가슴 아파하고 그러죠. 아, 모두가. 예. 전부 다 이제 안 들어오길 바라는데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날은 침통합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구가 네. 되는 거군요. 식구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식구가 돼서 같이 밥 네. 한솥밥을 먹는 처지다 보니까 동료애가 생겨서 근데 일단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교정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셨어요. 네. 자, 인권 문제 늘 있었는데 좀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요소나 영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이 되셨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 거의 없습니다. 아,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데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우나 뭐 환경 또 인권 문제라는 건 거의 뭐 제가 볼 때 흠잡을 데는 없는데 네. 그게 과거 80년대, 90년대 이제 학생운동, 네. 시민운동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많이 학생들. 들어왔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투쟁을 많이 했는지 그 후로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사회하고 큰 차이가 자유가 없는 것 빼놓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네. IT 세상이 됐는데 네. 거기는 아직도 아날로그라는 게 이제 아, 문제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걸 풀 수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거기도 좀 아날로그로 아니 IT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매체가 아직도 안- 편지를 써야 되고 뭐 이제 아. 신문을 봐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걸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네. 뭐 좋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문하고 텔레비전 텔레비전도 보고 볼 수 있어요. 라디오도 듣나요? 라디오는 없고요. 그러니까 TV도 뭐 이제 자기가 채널 선택권은 없지만 하여간 아, 틀어놓는 것만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팟캐스트가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무죄 받으시고 나서 내가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선 무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깨달음이 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았는데요. 어떤 건지 앞서서 살짝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보태서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다면. 그 말이 화제가 됐다는 게 사실 좀 저는 화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생이 유죄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생이 유죄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정말 철없이 살았다. 근데 오히려 그 앞에 말에 굉장히 뭐 의미심장하다고 그런 걸 보고 전 너무 놀랐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나와서 이제 남부교도소라는 데를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네. 굉장히 시설이 좋은 데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 이제 교도소장이 안내를 하는데 제가 어우 참 좋다고 내가 다음에 오면 여기로 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그래도 이렇게 견학 오는 사람들이 좀 이의 제기를 한대요. 왜 죄수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냐.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때 죄수였던 사람으로서 반발이 팍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수하고 죄수 아닌 차이는 들켰냐 안 들켰냐 차이지 맞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죠.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네. 이 나이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좀 우리가 그 교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안 보이고 남이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이제 비난을 했던 사람인데 남을 비난할 때는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때 비난하는 거지 네. 자기도 그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아, 나도 반성해야겠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는 하루 종일 밥 먹고 남 욕만 하는 직업이다.
생각해 보니까 기자가 정말 맞습니다. 그래요. 예. 기자들 그래서 기자가 오래 못 살잖아요. 맞아. 전국의 기자들이 참 반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팟캐스트 열심히 하면서 반성인의 모드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좀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 기소가 됐던 분이 계세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데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이분과는 어떻게 소통을 좀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소통할 수가 없죠. 이제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상반대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뭐 이제 어디서 만나면 깍하게 제가 인사를 드려야겠지만은 뭐 연락하고 그럴 이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공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솔직하게 저는 외교 반 섞어서. 그러니까 이제 공사 구분을 이제 저는 하고 싶죠. 근데 사적으로는 되게 좋아했던 분이고 네. 제 후원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이지만 네. 국회의원 후원회장. 어. 그리고 제가 아버님처럼도 생각하고 큰 형님처럼 생각했던 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MB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표표히 이제 떠나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공적으로는 그랬지만 사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분이고 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그분이 얼마나 저 때문에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그런 이제 사과를 드리고 싶죠. 연락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적으로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 얘기 실컷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그분의 매력이랄까? 뭐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완벽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다 갖췄죠. 친화력도 갖추고 또 굉장히 지적이고 에너지도 많고 자애롭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도 멋있는 남자. 외모도 얼마나 좋습니까? 키도 크시고 네. 또 돈도 많고 예. 뭐 하여간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공과사를 그분이 잘 구분을 잘 못하셨던 건가요? 이제 권력 앞에서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권력 앞에서. 예, 저도 이제 모르죠. 저도 진정한 권력을 만약에 진다면 저도 어떻게 변할지. 아니 국회의원도 센 권력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청와대. 최고 권력을 말하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그 최근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책사업으로 벌였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러니까 4대강 자원외교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사자방 국조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자,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4대강 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을 하수도로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강이 어떻게 하수구입니까? 강이 배도 타고 고기도 잡고 강바람도 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한강이 옛날에 하수구로만 썼어요. 그러다가 저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고기도 잡고 뭐 운동시설, 체육시설 많이 생기고 배도 다니고 뭐 홍수도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강도 사실 다 이제 옛날 한강처럼 하수구로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한강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한꺼번에 그냥 임기 내에 이제 몰아쳐서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된 거죠. 저는 너무나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영산강부터 했으면 네. 아마 전 국민 지지를 받으면서 잘 진행되고 또 지금도 다들 국민들이 만족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어디서 뒤틀렸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기 내에 임기 내 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무리한 욕심. 예.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누구나 사람들은 네. 한번 성공한 걸 가지고 또 써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청계천 물로 성공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하면 또 성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은 적을 만들면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적을 만들면서 아군을 결집시켜서.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고 이제 전 국민을 아우르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때도 계속 적을 만들다가 나중에 혼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한 걸 가지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강이 흘러야 되는데 강을 다 막아놔가지고 지금 보면 큰빛 이끼벌레 뭐 이런 것도 창궐하고 있고 이게 유속이 빨라지면 그 벌레가 다 사라진대요. 근데 유속이 느려지면 이게 그냥 하고 녹조 라떼 뭐 이래가지고 강에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 파괴적인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걸 좀 새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안 드시나요? 환경 문제만 해도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반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대강 토론을 하자면 이제 하겠는데 없지. 그거는 따로 기회를 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원외교. 이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뭐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명박 정부 실패론도 지적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원외교 자체가 좀 넌센스라는 거죠. 그 자원외교란 말 자체가 네.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컨셉을 정하고 가버리니까 네. 일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네. 나 물건을 사려고 한다. 꼭 사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사러 간다. 네. 그리고 꼭 성과를 거둬야 된다. 알았지? 그러고 사러 가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보 장사에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컨셉이 잘못되다 보니까 네. 결국 결과도 뭐 잘 될 수가 없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광물공사, 석유공사 이런 자료들을 쭉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돈을 많이 썼는데 그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어. 빵원이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경제 어렵다고 난린데 왜 나가가지고 헛돈을 썼냐 이런 비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역시 컨셉인데 잘못된 컨셉인데 네. 그 이제 자원외교란 큰 컨셉에 바로 밑에 어떤 이제 또 컨셉이 있었냐면 네. 자주 개발률이란 컨셉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맞아요. 기준이에요. 자주 개발률을 높여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쉽게 말하면 자원 확보를 많이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많이 주면 뭐 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3배, 4배 주면 확보가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그 각 그 공기업 사장들이 네. 그거에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제 실적을 빨리 내서 뭐 자기들도 그 다음 뭐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겠죠. 인생 이모작 삼모작 그리고 해야 이제 되니까. 왜 해외 출장할 때 거의 같이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조건 뭐 맞습니다, 네네 그러고 다니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됐는데. 뭐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난 또 야당도 좀 그래요. 그래요? 왜 그때는 뭐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지. 야당이 또 그런 목 아닙니까? 예. 근데 난 그때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는 이제 네. 저보다도 이제 정태근 의원이 굉장히 문제 제기하고 그랬죠. 정태근 의원이 팠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야당이 때 말려 그랬어요. 그때 그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그러는데 네. 뭐 여야 의원들이 다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정태근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하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도 네. 아니 뭐 이런 거 아니 밖에 나가서 잘해오겠다는데 왜 그래 그 딴지 걸지 마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당시 CNK 문제가 네. 이제 정태근 의원이 그냥 뭐 그냥 혼자서 열심히 파가지고 이제 그거를 네. 밝혀내는데 네. 야당에서 전혀 거들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그러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지. 야당 의원들도 같이 다닌 거 아니야? 야 자원외교하러? 전 지금도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예. 참 이게 보면 저도 보니까 이제 VIP 이제 관심 사업 이른바 그리고 이제 VIP와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상득 전 부의장 그리고 박영준 전 산업부 차관 같은 분들이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 사업을 굉장히 큰 치적이고 이거 우리가 나면 대박 난다. 완전히 우리는 더 이상 그 자원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약간 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 부의장 경우에는 보면 VIP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로 상당히 많이 파견이 됐었더라고요. 이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했던 이거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에 이게 사실 어디에 뭐 금광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자들도 많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전부 속아 넘어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나 다른 의견 이런 걸 청취하고 가야 되는 게 네. 민주주의고 또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다 보면 필히 이제 이렇게 왜곡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제가 그 당시에 정보위원이었는데요. 네.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 가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리튬 뭐 있었잖아요. 볼리비아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볼 때는 순 엉터리라 그러던데 네. 국정원에서는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뭐 이제 그때 보고할 때 그러더라고요. 해외 정보에 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네네.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리튬 같은 게 이게 전혀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국정원이 그런 걸 저 파악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자기네 소관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네 소관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해외 나중에 정보. 또 굉장히 중요한 뭐 아주 특급 대사로 또 가더라고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네. 그런 게 이제 누구 개개인의 잘못보다도 네. 그러니까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그 일방적으로 가면 뭐든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맞아요. 내용은 맞아요. 예, 옛날 뭐 군사정부 때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하는 일도 보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면 나라는 잘 살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뭐 OECD 뭐 13위네, 12위네, 11위네 뭐 막 그러지만 이 시스템은 후진적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니 시스템은 또 그냥 괜찮은가? 이제 네. 그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죠. 예. 이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뭐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거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정말 걱정인데요. 사실 또 그게 간단해요? 뭐 객관적으로 지구적으로 보면 네. 좀 괜찮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신생국가예요. 아직도 네. 5, 60년. 그러니까 경제만 급성장한 게 아니라 정치도 많이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또 빨리 이렇게 온 건 나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선진 민주국가하고 바로 비교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저는 그래도 이나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견하다고 봅니다. 정치도 이만큼 우리나라에서 무슨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근데 동남아에서도 아직도 쿠데타 숱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선거만 생각해도 선거를 우리가 물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뭐가 답답하고 뭐니까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옛날에 군정 종식을 했는데 네. 왕정 종식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권력이 네. 퍼블릭 굿이거든요. 네. 공공재인데 그러니까 국민한테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국가라는 게. 근데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맞아요. 국회의원, 뭐 이제 강요들한테. 그렇죠. 예. 근데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거를 자기 사유 재산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 재산으로. 공과사를 구분해야 돼. 그게 이제 예. 그 왕정이 아직 종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정도는 보니까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예. 그 자원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네. 다 또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을 하는 순간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 지도자가 이제 딱 나타나서 네. 그런 이제 본보기를 보이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지도자가 여기 앉아 계시네. 아니 무슨 또 큰일 날 말씀을. 그러니까 귀가 막 속이 다 시원해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좀 국민들이 답답해요 요새. 뭐 얘기를 하시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이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근데 또 너무 사를 강조하니까 개인주의로 가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되지 무사안일주의. 이게 전부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밥을 같이 먹는 자세에서 남이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만 하고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다가 왕한테 찍히면 죽으니까 전부 그렇게 사는 이런 세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답답증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55인 성명 파동도 주동을 하시고 이 정권 안에서 빚어지는 권력의 사유화. 어디서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다. 이게 국민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될 문제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민주국가가 다 됐다고 하지만 네. 이제 그동안 지도자였던 사람들 보면 참 교육 과정이 민주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양김 씨마저도 네. 민주화 투쟁을 해서 지도자가 됐지만 네. 그분들이 자란 과정이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맹이는 옛날 왕조 시대 때 그런 사고 방식이 이제 상당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이 지도자가 되면 많이 다르겠죠. 근데 그게 이제 더 빨리 앞당겨서 빨리 이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잘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거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보면 그렇게 민주적인 민주 시민 교육을 받고 컸다. 근데 그 세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도 다 그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쭉 근현대사가 이렇게 평탄하게 쭉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가 되고 갑자기 전쟁이 나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군인이 통치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장윤선의 팟짱.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 현대사의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국민들이 승질이 급해서 남들 300년, 1200년 걸리지만 우리는 한 5, 60년 안에 확 해버리는 이런 근성이 좀 있는 나라인데 보면 전부 보수도 그렇고 또 진보도 그렇고 이게 이대로는 안 된다. 내적으로 혁신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혁신 논쟁이 본격화하고 바람이 불었어요. 작년부터 좀 올 초반 굉장히 세게 붙고 있는데 근데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그 혁신위원회가 있고 또 새누리당 안에도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신 사진이 나왔어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화제가 또 됐어요. 이분은 왜 혼자서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새누리당 보수혁신, 이른바 보수혁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새누리당 얘기 전에 네. 이제 우리 양당 또 정치가 이제 혁신을 하자고 그러면서도 맨날 똑같다 똑같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나고 돈 났지, 네.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러잖아요. 네네. 사람 나고 이념 났지, 이념 나고 사람 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념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이념이 더 사람보다 먼저가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MB 시장 때 제가 부시장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청계천 이제 교통개혁을 했잖아요. 네. 저는 교통개혁이 굉장히 의미 있고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사유화돼 있던 버스 노선을 공유화시켜서 그걸 새로 정리를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좌파 노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좌파? 이명박 그러면 네. 예, 아니요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에요. 예. 그러면 이명박이 좌파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 이건 좌파 정책이니까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저는 소위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보수 진영에서 늘 얘기하는 정책이 맞으면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게 국민들의 지금 절실하고 필요하면 쓰는 거지. 네. 그거는 우파 정책이니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나고 이념 났는데 이념 나고 사람 나버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두 양진영 이제 그거 다 그런 굴레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증오까지 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혁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저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혁신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촌스러워요, 조금. 어리석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만한 일들을 겪었죠. 전쟁도 겪고 뭐 군사도 억제도 겪다 보니까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이제 굴레 속에 빠지게 됐는데 이제 벗어날 때가 됐죠. 네. 이제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새누리당 보수 혁신이 이제 사실 혼자 앉아 계신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뼈대와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네. 자꾸 이제 치장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무슨 감동을 하겠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뭐 하는지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뭐 기대도 안 하는 겁니다. 맞아요. 뭐 혁신 안 한 적이 있어야지. 맞아. 네. 근데 왜 혁신을 계속 했는데도 안 될까? 네. 뼈대를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만 바꾸니까 뭐 이제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양당 공이 국민 경선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특정인의 손에서 네.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제 넘겨주자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이고 민주적인 겁니다. 권위적인 이제 방식에서. 근데 국민 경선을 하면요, 네. 당이 필요 없잖아요. 당 대표가 무슨 필요했으니까. 대표가 있다 해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끝발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사무총장이 뭘 하겠어요. 힘이 이제 없- 당은 뭐를 하냐면 음. 인재 발굴하고 교육하고 네. 선거 관리하고 뭐 이런 겁니다. 책임만 있고 일만 많지 끝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천권이 없으니까. 그럼 대표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뭐 외부에서 모셔야 될 겁니다. 전문 경영인을. 전문 근데 뻗어시 당대표 사무총장 다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경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 경선 하면 당대표부터 지금 뭐 없애고 이론 바꾸고 당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또 뭐 국민 경선 한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이 국민 경선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네. 전당대회가 열리면 내가 당대표 나가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당대표 되면 당대표부터 없애겠다. 그게 내 대표 내 공약이다. 네. 내가 되는 순간 뭐 시간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1년 안에 6개월 안에 내 자리를 없애겠다. 그게 혁신이죠. 네. 근데 지금은 다 대표는 그대로 있고 뭘 바꾸려니까 앞뒤가 안 웃기는 맞는 거야.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나는 그러니까 뭐 혼자 앉아 계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속이 시원해. 너무 잘 보고 계세요.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예,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새누리당은 보수혁신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군지도 몰라. 그것도 기자들만 알지. 예, 모르나? 국민들은 뭐 아직 10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쟤도 모를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만 뭐 아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게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국민 속에서 다 막 지나가면 다 저분 오셨다 그러고 막 인사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그 안에서 여의도 안에서 나오질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이제 결국 핵심은 공천권에 있는 겁니다. 거의 그렇죠. 80%는 공천권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 구도에 입각한 양당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천만 받으면 영원하면 자동으로 되고 맞아요. 수도권, 충청권도 기본표는 80% 이상 먹고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천 이꼬로 이제 당선 내지는 당선에 근접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국민을 눈치를 봅니까? 공천권자 눈치를 보죠.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저 같은 다행히 저는 저희 지역구 서대문으로 해서는 네. 4번 선거를 치르면서 네. 한 번도 공천 경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새누리당에 너무나 어려운 적이라서 네. 아무도 이제 그러니까 저 혼자서 공천 신청해서 저 혼자서 출마하니까 네. 저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할 말을 세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편한 지역에서 나온다면 저도 할 말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핵심입니다. 네. 그 공천권을 특정인 손에서 국민 손으로 돌려주는 게 우리가 친이 친박 그랬었잖아요. 네네. 친이가 왜 친입니까 이름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공천권이 있다가 친이에요. 박근혜 전 대표한테 공천권이 있다가 친박입니다. 그 공천권이 핵심이에요. 그거를 이제 국민으로 돌려주는 순간 엄청나게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뀝니다. 물론 또 기득권이 유지된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네. 또 해결할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근본이 그거죠. 그러면 당장 국민들 눈치 보면서 금방 이제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밑을 쳐다봅니다. 그것만 바꾸기만 하면. 공천혁명을 해야 되겠다. 뭐 혁명도 아닙니다. 지금 다 한다고 해놓고는 저러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국민 경선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걸 해서 도대체 답답해요. 왜 저러고 있는지 저분들이. 근데 여기 핵심이 있었구나. 공천권. 그게 국민들이 정말 답답했는데 정돈 국회의원이라고 네. 자기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치하고 싶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에서
공무원 연금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사인해라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딱 다음에 공천권 의식하니까 그냥 사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 경선에 대해서 공천권이 특정 인선이 아니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인 안 합니다. 여야 다 그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답답하는 건 이해가지만 네. 구조가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자, 정치인들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경선 제도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의 생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원님이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 받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맨날 들판에서 이렇게 아니 그래도 추위에 떨고 있겠습니까? 지역구에서 사랑받으시니까 괜찮아요. 예. 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살살 이게 입이 풀리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정두원식 정치는 언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사람들이 정돈이 돌아왔다. 정태근이 돌아왔다. 자, 이제 새누리당이 바뀌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기자들만 그러나? 정두원식 정치라는 것도 과찬입니다. 저 같은 사람 앞에다가 식자가까지 붙이고 네. 저는 고맙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방송의 본질이 깔때기야.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네. 지역구가 너무 어려운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공천 경합을 안 해서 비교적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이제 정치를 해온 셈인데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속.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네. 이를테면 경멸을 하고 증오를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아니 내가 형님 출마하면 안 된다.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권력투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정돈 칼끝을 겨눴다. 권력투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답답해서 네. 한때는 기자회견하다가 운 적도 있어요. 너무 막 기자들이 제 진심을 몰라줘서. 근데 제가 이제 국립기도원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문제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네. 그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내가 사실 솔직히 경멸과 증오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감정이 묻어나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만 먼저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저는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이제 그게 경멸과 증오가 아니고 정말 애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방송에서 특히. 근데 2012년하고 저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잠깐 다녀오셨으니까 출장을 길게. 그래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커지셨어요. 제가 받는 느낌이 굉장히 큰 정치인이 돼서 돌아왔다는 느낌을 제가 확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도 이제 두고 보자는 거죠. 아니야. 근데 잘 변하진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래 가실 것 같아요. 그 정치 인생에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커지셨어요. 이게 폭이 그때 우리가 만나서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이럴 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정치인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실까? 서대문 지역구 구민 여러분 변화된 이 느낌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저희 방송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크게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군요. 있는 방송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착하고 좋은 방송이야. 고맙습니다. 자주 출연하셔야 돼요. 대신에. 자. 새누리당의 소장파 정치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때 새누리당 안에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거냐.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김무성 대표의 별명이 송구 전문 정치인이 됐어요. 개헌하겠다 하고 와서 송구합니다.
또 무슨 말만 하고 나선 반드시 돌아와서 그 이튿날. 이것도 오래도 필요 없어. 일주일도 안 가요. 딱 하루 만에 맨날. 그래서 기자들이 그래요. 송구 전문 정치인이 오시고 있다. 이렇게 막 저희들이 막 그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당내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소리, 네. 반대의 목소리가 네. 없는 거죠. 일사불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소장파라는 게 뭐 별겁니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공천권이 옛날엔 그래도 좀 양쪽에 이렇게 적당히 그래도 둘로 나눠져서 했는데 지금 딱 한쪽으로 돼버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맞는 얘기를 하고 맞는 비판을 하면은 그걸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권력투쟁으로 몰고 가면은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냥 뭐 불안해 떨고 있어요. 왜 불안해? 왜 정도는 또 권력투쟁 한다는 얘기 들을까 봐. 아,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니 근데 이제 네. 두고 보세요. 네. 오늘도 제가 조심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 얘기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다른 언론에서 네.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또 뭐 잡아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두원 또 네. 뭐 칼을 겨눴다 네.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재미가 있겠죠 언론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언론도 반성해야 돼. 참 반성인의 모드로 돌아가서 저는 언론이 정치의 싸움을 부추기는 측면이 굉장히 커요. 특히 그 보수 언론들 반성해야 돼요. 저는 같이 기자질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상도에도 없어 어떨 땐 보면 답답해요. 근데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보 언론도 그러나? 제가 볼 땐 더한 것 더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목소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진심 어린 소리를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지금 제 뭐 이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어제 저를 너무나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마세요. 자체 검증을 막 시키는 거예요. 안 자체 돼, 안 검열을.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안 그냥 돼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원래의 본 모습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분위기가 무릎팍도사 분위기 아니냐 지금. 아, 자, 저희가 오늘 원래 30분 약속을 했는데 어느덧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 편집될 거 아니에요. 아, 편집은 무슨 편집이야?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의원님을 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두원의 진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 왜 그래? 기도하셨잖아. 자,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그 이런 그 고심 어린 생각들이 이 앞으로 그 정치에 세게 반영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이거 안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니 뭐 다 얘기했고요. 네. 우리 정치 사실 문제가 많은데 네. 크게 보면은 그래도 대견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좀 그래도 좀 칭찬할 거 좀 칭찬해 주면서 네. 그래야지 너무나 그냥 잘못했다 뭐 거의 죄인 치고 하면 정치인도 주눅 들어가지고 네. 사실 힘든 것 같고 또 아까 말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면은 정치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응원 댓글이 폭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안 할까? 여러분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자, 오늘 그 정두원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그 솔직한 얘기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종종 팟짱을 통해서 청취자들과 만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